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일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거셉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 중반 팬데믹 상황과는 증시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심각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지금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상엽 위원장님, 지금 확진자 숫자 연일 7,000명을 넘는 상황, 어느 정도 지금 이 확산세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중한 상황으로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지금 일주 단위로 1.3배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000, 4,000, 5,000, 7,000.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9,000명대를 이제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이대로 간다면 9,000명대 다음.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 수 증가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숫자가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뭐 몇만 명 는다고 막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게 확진자 수 증가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위중증 환자, 그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그 백신 접종이 그 고령층 중심으로 진행되고 나서는 한 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위중증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가 훨씬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000명이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위중증 환자로 진행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위중증 환자가 진짜 실제로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막 5,000명, 7,000명대가 아니라 3, 4,000명 나올 때에 그때 확진자 중에서 나오는 중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중환자 수의 일일 그 규모가 200명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늘어나는. 근데 이미 지금 위중증 환자, 중환자실이 좀 포화 상태로 사실 더 이렇게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방역 패스를 뭐 좀 더 보완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를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좀 그 어려운 상황에 좀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그로 인해서 병상 부족 심각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궁금할 텐데 이 오미크론 변이는 걱정하는 건 뭐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그런 건가요? 일단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온 거는 맞고 아주 이제 극히 일부에서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우세종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의 이제 유행은 전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두 달 지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건 그때 가서의 오미크론의 특징에 따져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의 위중증 환자 증가와 이제 사람들의 이런 그 사망자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당장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지금 대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오미크론 이제 더 어떻게 번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 늘어나는 걸 보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 중에서도 감염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체 확진자 중에서 뭐 한 36% 정도가 돌파 감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리신 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그 18세 이상에서 예방접종 완료율이 92%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8%가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제 확진자 수 규모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중증이나 이제 사망으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거의 뭐 반수 이상은 좀 몇 명 안 되는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미접종자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미접종자분들은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돌파 감염과 위중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그 백신 접종 후 한 4주가 지나게 됐더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분들은 그 백신으로 만들어졌던 이 방어벽이 많이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4개월 정도가 4개월 지나요. 정도. 그래서 그 지금 그 우리가 충분히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방어벽이 깨진 분들을 통한 위중증 환자 증가를 갖다 충분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 환자에 대한 그런 대비를 충분히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 깨진 방어벽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 백신, 그러니까 3차 백신 접종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60대 이상의 그런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한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그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이 유행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럼 그 지금의 그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이걸 통제할 만한 수준이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는 좀 그 지금 방역 조치만 가지고 유행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하고 4개월 정도 되면 이 예방 기능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3차 접종하고 나더라도 효과가 있으려면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더 늘어날지 우리 신상혁 교수님은 이대로라면 9천 명, 뭐 10,000명까지도 다음 주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라면 이대로라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권혁준 평론가님 지금 불안감이 이렇게 높은데 제가 이렇게 깜짝 증권 시장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확진자가 이렇게 7,000명이 넘으니까 뭔가 증시가 꼬꾸라질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잘 견디고 있는 거죠? 어제에 이어서? 맞습니다. 이건 상황은 왜 그런 건가요 또?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사실 WHO에서는 이제 2주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앤서니 파우치라는 이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거의 틀림없이 우리가 근전에 있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덜 심각하다. 이런 인터뷰가 뉴욕 증시에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증증도를 판단하기엔 아직은 이르지만은 초기 징후를 봤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반응을 했죠.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봤을 때 조금 민감하게 증시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돌려 얘기하면은 변동성이 오히려 또 심해진 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이라고. 왜냐하면 좋은 이슈가 나오면 확 올랐다가 다시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탁 줄었다가 이게 바로 고스란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외적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 수급 좋아지고 있죠. 뭐 경기 그 중국의 이제는 헝다그룹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급률을 중국 정부가 좀 낮춘다 그래서 돈을 좀 오히려 완화적으로 돈을 푼 이슈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정책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은행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증시의 완화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선물 옵션 동기 만기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지켜주고 있다,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증시를 조금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네. 그러나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심하다.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 지금 이제 이 파우치 소장의 얘기가 증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뭐 덜 위협적이다 델타보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상혁 위원장님? 뭐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좀 그 해석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우치 소장의 그 영문 원본을 보면 델타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지 않다. 더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덜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더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이제 11월 9일에 이제 맨 처음 검체가 채취가 되고 11월 24일 불과 뭐 한 달 전쯤도 안 돼서 이제 얼마 전이죠. 남아공에서 WHO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이틀 뒤에 WHO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우려 변이, 델타와 동급의 우려 변이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최근에 나타난 변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은 오미크론의 변이의 조상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중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는 사실은 그 조상이 2020년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변이, 우리가 영국에 있던 알파 변이보다 더 이전입니다. 사실은 조상을 따져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알파 변이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들어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서 전장 유전체 분석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기존에 있던 변이가 아닌데 알파랑 성격이 유사해서 지금 그 PCR 검사를 이제 변이를 이제 찾아내는 PCR 검사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델타를 찾아내는 최근에 나타난 델타를 찾아내는 거랑 또 하나는 옛날에 나타난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내는 게 있는데 오미크론이 얘랑 같이 붙어갖고 같이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아닌 걸로 나오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텔스 무슨 뭐 오미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탐지가 안 된다면서 PCR 이 알파, 베타 여기도 탐지가 안 되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갖다가 이 변이가 이제 계속 변이가 나타나갖고 지금 오미크론으로 등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그 변이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거는 다른 변이로 분류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 변이가 최근 나타난 변이가 아니고 알파 변이 때 나타난 그런 변이고 아마도 증상도 알파 변이에 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그 유전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변이가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나 백신 회피력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델타만큼의 뭐 증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라서 그거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도 오미크론이지만 가장 우리나라 지금 관심과 문제가 이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 확대하는 거. 이제 학원에 이 방역 패스는 학원을 못 가게 하니까 굉장히 지금 학부형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저 백신 접종을 해서 생길 어떤 부작용을 안 맞아서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아서 확진이 될 부작용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걱정이 합리적입니까? 일단 지금 백신 패스에 대해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놨던 방안이 단계적으로 하겠다, 방역 패스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확진자 수 규모를 감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취지가 뭐냐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여기를 매개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걸 갖다가 증명해서 본인의 안전함을 입증하고 백신 접종을 미완료한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본인의 안전함을 확보해서 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유행 감소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안전한 사람들끼리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건 백신을 맞아라는 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 누구나 다 불편합니다. 백신 접종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크게 최소한 2번은 불편하거든요. 맞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맞고 나서 괴롭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시는 분은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PCR 음성 확인 검사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백신보다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검사를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작은 불편을 여러 번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큰 불편을 2-3번 할 거냐, 작은 불편을 여러 번 감수할 거냐, 선택의 문제이죠. 지금 어찌 보면.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인구 10만 명당의 확진자 수가 성인보다 소아청소년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럼 이 청소년들이 그냥 다중이용시설 이용해갖고 걸리는 걸 내버려 두는 건 그건 정말로 방역당국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함을 담보하는 건데 선택을 하라는 거죠. 백신 접종을 하든지 그 안전한 PCR 검사로 본인의 안전함을 증명하든지. 사실 이게 요지인데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의 유용성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안전한 PCR 검사라는 걸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PCR 검사 받는 것도 정말 안전하지만 너무 불편한데 학원은 지금 광역패스 적용하고 학교는 적용하지 않은 이런 불균형은 또 어때요? 실제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식사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같이 적용을 하던가.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이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는 뭐 전면 등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기 방학이나 아니면 좀 탄력적인 운영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좀 같이 좀 폭넓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아서 확진이 돼서 생길 어떤 문제와 접종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비율은 그걸 더 걱정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학부형들이 지금 안 맞추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아 12세에서 18세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나온 통계를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이제 그 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생기는데 그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3.6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근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심근염과 심낭염은 굉장히 흔한 합병증이 됩니다. 비교단되게. 그리고 그 외에 혈전증이나 다른 이제 중증 부작용들 같은 경우, 특히나 브레인 포구 같은 전신의 세포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그 후유증은 백신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최선인데 이제 정말로 백신을 안 맞아서 유리한 경우는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무조건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하니까 우리 평론가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뭐 지금 학부형들의 불만이 워낙 크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조금 뭐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패스를 주마다 달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시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대비해서 방역 패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4일부터 오늘 14일부터는 이런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도 이제는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도록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대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에 대한 의무 적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추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유럽도 대부분 뭐 비슷한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독일 베를린도 마찬가지인데요. 6세에서 12세 어린이들도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는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방학 기간이 문제거든요. 이제 방학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뭐 지금 뭐 뉴욕이나 미국이나 독일도 계속 어린이 접종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학부형들의 불만이 많아서 뭐 이걸 헌법소원까지 하겠다 막 그럴 정도로 지금 불만이 많은데요. 의학적, 과학적 설명을 들어보니까 백신 접종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부스터샷 말씀을 하셨는데요. 3차 접종이라고 하는 그 3차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이 효과, 안전 효과가 어느 정도나 올라가나요? 뭐 일단은 지금 1차,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항체보다는 뭐 많게는 수십 배 정도의 항체가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일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심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백신의 항체를 상당히 무력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항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체액성 면역, 그러니까 이
항체라는 게 바이러스 돌기에 붙어서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면역이 이제 하나가 거기에 이제 작동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 유사한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면역 기억을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직접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세포성 면역이 생기게 되는데 예. 반복 접종을 하게 될수록 그런 세포성 면역이 강화되면서 적어도 완벽하게 방어는 못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걸 대부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차 백신 접종은 1차적으로는 델타 변이 유행 때문에 맞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도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포성 면역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3차 접종 얘기를 했습니다만 접종을 해야 뭔가 경제 활동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을 접종 좀 더디고 3차 접종 아직 속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지금 우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변수 이게 우리 경제의 앞날에 좀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하방 위험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인터뷰를 했는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 수출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가 금액 기준으로 보면 32.1% 그러니까 11월 수출이거든요. 예. 금액은 쪽으로 늘고는 있는데 물량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은 늘는데 물량이 줄고 있는 거죠. 예. 물량 기준이 지금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뭐 수출이 잘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우려스러운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정적 지표가 나오고 있죠.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우리가 얘기하는 BSI도 이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8월에 96, 그다음에 9월에 94포인트, 11월에는 87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인들이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좋지는 않고 서비스업도 본다 그러면은 사실 단계적 일상,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딱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좀 즐기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확실히 좀 됐는데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서비스 지수가 살아날지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하방 위협이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보고서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요. 올해 성장 예상치가 한 4% 정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달성도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겠네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에 따르면은 3분기 때에 이제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0.3% 증가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연간 성장률, GDP 성장률 4%를 되려 그러면 3분기, 4분기 각각 0.6%씩 전분기 대비 성장해야 된다는 스케줄을 잡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0.6이 아니라 0.3%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3분기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4분기에 한 1.04%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서비스 지수가 올라가고 소비가 살아나니까 가능한데 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수가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경제 상황만 보면 위드 코로나 조금 더 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간의 코로나 확진 상황 보면 방역 조치를 오히려 훨씬 강화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수준보다 좀 뒤로 좀 돌려야 됩니까? 일단 지금 그 확진자 중에 위중증 환자 비율이 2%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위중증 환자가 이제 추가 백신 접종, 3차 접종을 통해서 다시 보호막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전문가들 상당수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게 거기에 순응하는 충분한 자영업자들의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겠다고 해도 수용성이 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그 강력 조치를 따를 만한 또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지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수용성, 우리 신상희 위원장 수용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수용성이 좀 높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뭐 50조, 100조 얘기하는데 네. 이거 어떤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지 지원 상황 논란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추경 편성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할 거 100조 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사실. 그럼 그 100조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이제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실제 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예산안 짠 지 얼마 됐다고 또 언제 또 추경했습니까? 그리고 1분기에 추경한 사례도 드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과연 의지를 갖고 1분기에 내년도 1분기에 편성을 할지도 굉장히 미지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세계잉여금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3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뭐냐면 세수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이거는 먼저 빚 갚는 데 써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가 쓸 수도 없는 돈일 뿐더러 그게 되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럼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또 그래서 사실 지금 100조 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대선 아젠다로 인해서 사실 그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 어떤 얘기냐면 예. 이번에 이거 문제를 이 소상공인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선 아젠다로 튀어나온 내용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선 어젠다가 이제 됐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50조 얘기했다 갑자기 100조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그만큼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데 그러려면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병상 부족이 뭐 이미 꽉 찼으니까 이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앞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왜 그동안의 준비를 이렇게 못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사스, 메르스 이제 뭐 이런 그 신종플루를 거치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거점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거점마다 수백 병상씩 있었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들을 지금 그런 데로 이렇게 주로 이제 모셔서 치료를 하고 일반 병원은 기존의 중환자를 치료하는 이렇게 좀 양립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병원들이 잘 만들어지질 못했던 게 이제 1차적으로는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요. 예. 뭐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공병원 중심으로 또 어떻게든 일반 병원에 민간 병원의 일부 병실을 떼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하드웨어라는 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상황상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무슨 뭐 컨테이너든 아니면 임시 건물이든 어떠한 그런 지금 병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 확보들도 이제 좀 충분히 해서 다른 데서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라도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전문 병원들 감염병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원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지역 거점으로 좀 만들어져서 좀 이런 그 민간 병원에 의존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좀 최대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으로 가면 50조, 100조가 나왔는데 경기를 지금 계속 회복시켜서 코로나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년 이제 대선을 맞고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게 지금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OECD 보고서를 좀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로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오미크론이 있기 전에 사실 네. 보고서다 보니까 보고가 됐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조금 누수가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수출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라든지 IT 중심으로 수출이 네. 호조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4%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수출을 더 장려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IT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이제 정책을 짰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경제를 자꾸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상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질문 하나 좀 듣고 싶은데 레키로나주 초기에 주사하여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게 만들어진 레키로나주가 치료제로 보는데 신규 확진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런
지금 레키노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한테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투여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일반 대중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들한테 이제 처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위중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뭐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셧다운에 준하는 어떤 특별 방역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런 거죠. 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을 어떤 정책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두 분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리고 신상엽 KMI 학술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